이번에는 노무사 연기 행정재행소법 Q&A 2회네요. 질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질문은 뭐냐면 항고소송, 취소송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적격이 두 번 나왔네요.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 보세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자격은 처분입니다. 처분. 처분의 개념은 이제 암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13조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에요. 줄이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 줄이면 처분청이죠. 이게 행정청의 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결국요, 대상적격이 확정되면 피고적격이 확정되고 제소기간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두 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처분은 A행정청이 제기했고, 그리고 송달된 시점이 예를 들면 A-라고 봅니다. 그런데 B처분은 B행정청이 발령했고 송달시가 B-라고 볼까요? 둘 중에 뭐가 소의 대상이냐? 그랬더니 만약에 A라고 결정이 났어요. A라고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A행정청이 되는 거죠. 제소기간 기산점은 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의 대상이 B야. 그러면 B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 B-가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한 겁니다.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송달 시점으로부터 제소기간 기산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다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은요, 원처분이 있어요. 원처분을 당초처분이라고 부르죠. 취소 심판을 제기했더니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 명령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나오죠. 예를 들면 당초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야. 그럼 영업을 3개월 동안 금지시키는 금지 의무, 의무를 하명이라고 부르죠. 금지 하명 또는 부작위 하명입니다. 그랬더니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540만 원의 과징금으로 변경하라. 변경하라. 명령했죠. 변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뭐를? 3개월 영업정지를 일부 취소를 했네요. 그런데 금지하명을 돈 내라. 급부하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안은 적극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처분을 변경하라는 명령 제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A행정청이 원처분을 제기하고 얘가 여가부야.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없앤다 만다 말이 많았죠. 물론 정보조직법 개정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자기들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 그래서 여가부가 없어지고 여가부를 만약에 행안부로 그 사무가 이관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만약에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다. 그럼 피고는 A행정청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의 대상이 후속처분이다. 그런데 후속처분은 행정청이 소멸하면서 여가부가 B로 바뀌어서 그럼 B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제소기한 기산점도요. 만약에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면 원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한 기산점을 따집니다. 원처분서 송달시지만 심판을 거치면 항상 재결시 정분 송달시가 돼요. 이게 20조 1항 단서죠. 그런데 만약에 소의 대상을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면 후속 처분서 송달시가 제소기한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처분서 송달시가.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피고가 바뀌는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이 뭐냐? 변경되고 남은 원초 당초 처분이다. 남은 원 처분으로 보는 견해.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제소기간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돼요. 즉 심판법 20조 1항 단서죠. 그렇지만 다설에 따르면 후속 처분으로 봐요. 그러면 제소기간 기산점은 후속 처분서 송달시죠. 이때 남은 처분인과 후속 처분을 발령한 행정처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안 바뀌니까 피고에 있어서는 실익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제소기간 기산점이 달라지는 거죠. 재결서 정본 송달시냐 후속 처분서 송달시냐. 그럼 얘는 90일, 얘는 이때 90일. 후속 처분서 송달시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는 유리하겠죠. 왜? 제소기간이 더 뒤로 밀려서 제소기간 종료 시점이 더 뒤로 밀렸을 테니까. 자, 좋은 질문 나왔네요. 다음. 고시공고 특정인 현실적으로 안날로부터 90일인데요.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돼요. 고시공고는 보통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건데 원칙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법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송달 방법으로서의 고시와 행정규칙으로서 규범으로 만든 고시는 달라요. 보통 보건복지부 고시 그러면 아예 법률처럼 만들죠. 행정규칙입니다. 얘는 송달 방법이에요. 고시공고. 보통 공고문서 같은 게 나오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때는 그런 송달 방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효력 발생일이 안날이 돼서 90일이 기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효력 발생일이 공고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고한 그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따지면 공고일로부터 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안날이 되고 그날로부터 90일이 기산되니까 공고일로부터는 95일이 지나야 제소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94일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왔어요. 90일 넘었으니까 제소기간 도과됐네? 아닙니다. 최장 95일이니까. 그런데 고시공고가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인에게 송달이 불능일 때,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인데 이럴 때는 특정인이요. 이런 고시공고가 처분을 원래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특정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럴 때는 고시공고로 송달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특정인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인은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안 날이 언제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으로 안 날은 뭐냐면 자신에게 처분이 발령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즉 처분이 고시공고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되는 건데 보통은 처분서가 날라와야죠. 근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고시공고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거든. 자, 사례는 여기로 나와요. 사례는 여기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정인에게 고시공고하는 것은 이건 예외적 현상이에요. 고시공고는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요. 고시공고 문서로는 행정계획 같은 거 결정됐을 때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계획은 특정인에게 발령되는 처분은 아니잖아요.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행정계획을 공고해버리는 거예요. 고시공고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뭘까요?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성결문제가 부를 수 있느냐?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무효사유가 있어요. 무효사유라면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납부했단 말이야. 납부했으면 납부하는 순간 국민은 손해가 발생했겠죠. 이럴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률상 원인이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용되려면 민법 741조에 따라서 법률상 원인인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이 무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납부를 통해서 민법 741조의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이 뭐 있죠? 첫 번째, 법률상 원인 없이. 두 번째, 일방의 재산 또는 노무로. 여기는 재산이네요. 세 번째, 일방은 이득, 타방은 손해. 네 번째, 그런 손해와 이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때 법률상 원인이 무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민사법원은 결국 성결 문제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성결 문제로서 당해 산재보험료 부가처분에 무효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성결 문제가 되는 거죠. 무효 확인도 이렇게 성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결 문제의 개념은 뭐라고요? 성결 문제는 어디에서?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선결, 미리 해결하는데 뭐에 앞서서 미리 해결해요? 소송물 판단에 앞서서. 소송물 판단에 앞서서 미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결국 보면요, 성결 문제가 되는 건 소송물은 보통 이제 이 소송물과 관련해서 소송물의 요건 중 일부를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왜냐면 여기는 처분의 무효 여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중 하나인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요건과 연결되어 있고, 국가배상도 똑같습니다. 국가배상은 직무집행의 법령 위반 위법성이 처분의 위법 여부의 성결 문제로 연결되죠.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성결 문제가 되고, 다만 무효사유면 무효, 처분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 요건적 효력이 없는 거지. 효력이 없으니까 민사 형사 법원도 무효 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어렵죠. 물론 뒤에서 또 다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성결 문제는 2017년에 우리 시험에서 보험료 부가처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 형태를 노무사 시험 17년에 출제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효 확인이 성결 문제였는데 효력 부인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한 번이라도 기출된 쟁점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지도 꽤 오래됐죠. 5년이 넘었단 말이야. 5년 주기설이 있으니까 또 성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거 외에도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인노무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중요한 질문 같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